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야 경선판 한번 좀 중간 정리를 좀 해봅시다. 먼저 국민의힘 경선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 사람 오세훈 시장인데 출마 선언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갑자기 지금 포기 선언을 한 거잖아요. 전날 그렇게 됐죠. 비하인드가 뭡니까? 왜 그랬답니까? 근데 사실은 채널A 보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11일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독대를 좀 길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두 사람이 원래부터 좀 사법 연수원 동기라든가 뭐 이렇게 좀 가까운 면들이 있기는 했는데 예전에도 물론 같은 배를 비슷하게 타려고 했던 적도 두 사람이 있었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네, 군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원래 결도 좀 비슷했고 했기 때문에 뭐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좀 크고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나서봤자 지금 판에서 당장 얻을 이익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계산기가 섰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원래 당에서 그랬던 그림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도부 일각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간판으로 전면으로 나서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있었는데 막상 경선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여조가 지금 너무 이제 강성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을 실패를 하면서 그쪽 지지층들이 당내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 시장의 폭이 너무 좁다라는 거. 여기에 이전에 이제 뭐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삽질한 부분이라든가 그 가운데서 뭐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지금 명 선생님 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분과 중심으로 하는 의혹 관련해서 좀 깔끔하게 못 털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도 계속 오세훈 시장이 드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는데 13일 날 결국 이렇게 공식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자료까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가는구나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막판에 튼 것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또 경적인 캐릭터가 잘 늘어난 단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마하지 말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던 건 개입 아닙니까? 뭐 그렇게 확인 안 해주겠죠. 물론 그렇겠죠. 확인 안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통상의 정치인들이 대권 행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석 같은 행위가 책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의 책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책과 비교되면서 여러모로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도 됐었었고,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 정무 스태프들이 기자들을 꽤 만나면서 오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밭으로 도는 출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오 시장 측근들과 좀 몇 명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사실 좀 갑작스러웠던 상황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의 표명을 이미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팀 같은 경우에 나가서 캠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라고 일자리를 물어봤더니 시장이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스태프들조차도 이제 막판에 결정한 시장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급작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라고 할까 보루를 남겨놓은 상태여서 이제 그분들이 그대로 계속 서울시정을 함께 하면서 다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요. 다만 제가 어제 주진우 기자를 인터뷰했었는데 주진우 기자가 주말 상간에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가 본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 기소가 될 것이고 그 기소의 상간이 오히려 불출마 때문에 조금 늦어질 뿐이지 여러모로 이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거다라는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주 금요일 밤에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가량 단독 공개 아니십니까? 예? 대화를 나눴는데 뭐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던데요. 오세훈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이제 명태균 씨의 일방 주장이긴 하지만 이제 향후의 검찰 수사가 아직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세훈 시장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좀 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축축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참 의아한 게 조금 전에 뉴스타파 기자하고도 말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안의 성격이나 사건의 구조가 오세훈 시장 건이나 홍준표 시장 건이 비슷한데 왜 홍준표 시장 건은 저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런지.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또 선택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근데 그 경찰로 하고. 넘겼잖아요. 지금 검찰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로 넘어가서 오히려 좀 속도를 덜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뉴스타파도 굉장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전 시장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보도들도 좀 내놓고 있어서 물론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두 사람 다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각 주자가 좀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더 세게 이걸 좀 맞대응을 하면서 이걸 쫓아가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의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뉴스타파가 또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캠프에서 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만도 한데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래갖고 아마 기자들과 또 일정 중에 아마 가는 백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보면은 그 뉴스타파 보도에 핵심적으로 나왔던 분이 그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인데 이분이 지금 캠프 공보를 그대로 맡고 계세요.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나왔던 관계 맥락 같은 것들이 사실 정말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진짜로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큰 이제 크리티컬한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알고도 그냥 감수하고도 가는 건지 물러설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림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바로 대응하면 그러니까 논란은 커지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경찰이 저렇게 수사 안 하고 지지부진해버리면 오히려 대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전략이죠. 근데 그 대선 경선 이제 그 TV 토론들이 쪼르륵 주말에 있을 텐데 그때 네. 다른 후보들이 이거 안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 그러니까 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어차피 그건 상수다라고 보는 면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예전에도 저희가 항상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던 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선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했던 경선으로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질문. 네. 엄청 뜨거웠다. 그렇죠. 전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가장 진실한 경선이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명 유승민 전 의원. 이게 이제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경선 참여를 포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그 대선 불출마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소속 네. 출마나 제3지대 연합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어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쪽에다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도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가지고 이제 측근분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완벽하게 확인해 준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의 양태들로서 고민하고 있는 게 맞고 곧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어제 오늘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전에도 저랑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오해가 꽤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당의 확장을 막고 있다는 식의 주장들을 꽤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정들까지 나아가게 된 것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만 조금 갑작스럽다는 지점에서는 향후에 진짜 제3지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근데 또 오히려 있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진단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이 안 될 거라고 봤느냐. 오히려 그게 난센스 아니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무소속 출마 이런 이야기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이번 대선 캠프 나름 이제 내부적으로 꾸리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열어놓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넓게 간다, 역선택 방지 조항 안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좀 있겠으니까 당의 스테이가 되는 건데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1차 컷오프인 이제 4강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오히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이로울까 또는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약간 이제 비명계가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약간 보인다라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연계하는 그림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구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옵션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명계가 이탈을 할까요? 저는 그 구상이 조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지대에서 연합 세력을 구축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끌어모으자면 뭐 구축이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오히려 무소속 출마를 한 다음에 막판에 단일화를 통해서 이른바 배팅을 하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값어치 있는 접근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파일을 한덕수 대행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좀 문제인 거겠죠. 아니 근데 뭐 단일화라는 게 꼭 국민의힘 후보고만 단일화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제3지대가 소위 말해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3지대 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민주당 반 이재명 전선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리고 이준석까지도 다 같이 포괄하는 뭐 범보수 빅텐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심지어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윤 반이명 뭐 이런 전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여의도의 일각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선거가 그런 구도로 치러지긴 좀 어렵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꼭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자고요. 지난 총선 때
반명연합이 구축이 됐었잖아요. 지금의 개혁신당으로. 그랬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세력 떨어져 나가고 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미 다 거쳐왔던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새롭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묘사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검증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각 선수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자꾸 네.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각자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대단히 뭔가가 거기서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정치 기사의 생리를 뭐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뻔한 거 조합은 아닙니까? 그 조합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괴력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나마 상상력이라도 재미가 있으면 어떤 게 펼쳐질 수도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상상력조차 좀 진부한 느낌이 있는 여의도발 이야기이긴 그 하죠. 진보달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예.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클리셰도 뭐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요. 넘어가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심경은 좀 이해가 돼요. 뭐냐면 어차피 갇혀 있잖아요. 예. 계속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시도하다가 포기도 무한 지금 반복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그럼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게 이게 되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무소속 출마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그럼 뭐냐? 이게 지금 이제 물음표로 찍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국민의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여기가 좀 통곡의 벽이구나, 아무리 해봤자 안 열리는구나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구상이 나오는 건데 다만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당 밖으로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전철을 밟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또 밖에서 누구랑 뭉치냐도 중요한데 밖에 뭔가 딱히 깃발을 세우는 사람 중에서 뭉칠 만한 딱 연대할 만한 대상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결국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그것도 백지 상태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제 워딩이 나오는 거죠. 다음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은 이제 그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빼고 이철우 3명 중에 누가 적자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통이 누굽니까? 윤 전 대통령의 적통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봐야 상황에서는 됩니까? 지금 상황 요 중에 고르자면 말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김기현 의원도 불출마로 갔고 원희룡 전 장관도 불출마를 하게 되고 윤상현 의원도 주말 중에 좀 뭔가 고려하고 있다 할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철회를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한 친윤계가 밀만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뭔가 저 대선 출마를 권유받고 윤심을 어떻게 보면은 이 스크롤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 좀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윤심이 여기 있다 그러면 친윤계가 알아서 와 막 레밍처럼 가가지고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도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윤심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친윤계가 좀 더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친윤계들 중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 밑에 쪼로를 붙은 사람들도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고 김문수 전 장관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예전만큼 훅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뜨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룰이 일단 그래서 여론조사로 4명 추리고 네. 그다음에 다시 2명 추리나요? 그렇죠. 네, 결선 과반이 투표까지 없으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단일화를 모색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단계별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가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추려지게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2명으로 딱 만약에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굴까요? 탑2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신 건가요? 이 적통 경쟁자 중에서 윤심을 살 만한 사람이요. 윤심을 살 만한 사람은 탑2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전혀 진보하지 않다. 어떤 점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힘을 쓰면서 그 원희룡 전 장관을 엄청나게 밀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현직일 때 힘이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네. 지금의 파면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8대 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불안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우가 굉장히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했을 때는 가능했었던 시나리오일지 모르더라도요. 지금은 그런 극우 에너지가 너무나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일부러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판을 흔들기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전 장관조차도 사실은 친윤 적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가고 있는 모양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통령과도 선을 적당하게 긋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파워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럼 3명 합니다. 다 탑2에 못 들어간다?
나경원, 김문수 그리고 아까 한 명 이철우. 사실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선이 진지하다기보다는 내년에 본인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드롭함으로써 약간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탑2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다. 탑2 중에 한 명은 탑2 중에 한 명은 홍준표 전 시장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요? 그 나머지 그 한 명이 김문수 전 장관이 되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느냐 그 정도로 모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4위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제끼고 내가 4강에 들어간 이게 관심인 거고 네. 그 이상의 좀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뭐 다른 분석도 좀 있긴 네, 하더라고요. 물론 뭐 김문수, 홍준표 사이에선 또 어떤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는 선거는 생물이니까요.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한덕수 대행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봐선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대행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일정에 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지역 행보를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들을 좀 지역 행보인데요.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상의 모습들과 굉장히 좀 다른.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오래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제 관료로서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보였던 한덕수라는 사람의 행보는 그 전과는 너무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기본값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뭐 출마조차도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역시 이제 그 무소속 출마하고 단일화 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가 어려우니까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인가요?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네, 오늘 내일 중에 사퇴하고 등록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아무래도 자리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사퇴하고 하는 거예요. 말이 다만 안 되죠. 명분은 아마 네.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안으로 그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사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나올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요.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핑계를 대거나 혹은 명분 삼아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어제 뭐 저는 봤는데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별로 명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야 당연히 저는 뭐 뭘 해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본인의 서사에선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지금 이 친윤계 일부들이 또 한덕수 총리 찾아가가지고 막 출마를 하시라, 뭐 결단을 하시라, 뭐 성명서를 쓰고 뭐 연판장을 돌리려고 뭐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지도부가 만류를 하고 지금 또 당이 완전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내란 극복 관련해서는 뭐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건데 지금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설마 그게 말이 되겠어? 그냥 풍문으로 넘어가는 수준이었단 말인 거죠. 근데 지금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는 최소한 한덕수 전 총리 본인의 입장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계속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 전직 중진 의원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한덕수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람을 눕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뻔뻔지를 계속하면은 그런 이상한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박 기자도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분 특성상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저는 지금 뭔가 지지율 같은 것들도 슬슬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게 있는데 저는 이분 약간 반기문 시즌2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떠있지만 실체를 까보는 순간 바로 확 꺼져버릴 풍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립 판단도 안 될까라는 약간 있어갖고 저는 한 반반, 저는 약간 부정적인 쪽에 조금 그냥 6대4 정도? 네. 근데 시나리오대로 무소속 출마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모색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탑2가 누가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대연합 얘기하면서 한덕수는 빼고 이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 단일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에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 한덕수의 출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후보맘이잖아요. 후보가 다 못하겠다 하면 땡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번 선거도 대선도 접전으로 치러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가 0.73%포인트 차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그리고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세력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탄핵을 겪었지만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잘 싸우면 접전으로 이길 수도 있다. 혹은 그러지 않더라도 접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믿음, 그러니까 진행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분들의 세계관 안에서의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봐야지 그게 좀 이해될 수 있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손만 내밀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살랑살랑 다가올 거라는 전제잖아요.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냐라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진짜로 만약에 출마를 결단을 했는데 무소속에서 마치 예전에 옛날에 한창 리즈 시절에 안철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그래도 한덕수 총리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또 어쨌든 리즈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 전 시장도 말이 계속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지금 상황에선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그만큼 견인될 것이냐의 물음표가 있고, 아까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를 했을 때 합쳐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랑 뭐 결합할 만한 지지율이 나와야 어쨌든 그게 가능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일단은 쉽지 않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믿나 보죠. 뭐. 그러니까 그 있긴 진행자의 뭐 냉철한 있겠지만 분석과 뭐. 달리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의 모든 본질적인 이야기는 정말 본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요하게 목소리를 내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진짜 목적은 당권, 그러니까 향후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본인들의 공천권 행사이지 진짜 선거에 이길 마음이 얼마나 진작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곽우정 기자가 조금 전에 어디에 취재하고 갔다 왔어요. 김문수, 이철우 두 사람이 박정희 기념관 다녀갔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7시 반부터 갑자기 일정이 어제 굉장히 늦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뉴스 끝나고 요 시선 집중 들어오기 전에 잠깐 거기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저 확실히 오늘 느꼈습니다. 1번 김문수 전 장관 약간 힘이 약간 빠지기 시작했다. 2번 이철우 지사는 전혀 지금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 이거 확실히 보입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니까 일단 두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호소하는 건 중도층, 무당층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딱 그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나온 워딩들도 뭐 서울시의 이 박정희 동상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제 8년 전에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다시 세워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이철우 지사 같은 거 진짜 말이 세더라고요. 뭐 서울시장 목을 비틀어서라도 세울 거다,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목을 비트는 거 주로 새벽 올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가 시유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이 8년 전에도 반대를 세게 해가지고 못했던 건데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뭐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뭐 이 박정희의 논란 이런, 그러니까 이 멘트들 자체가 이철우 지사 나는 멘트가 이철우 지사는 그냥 다음 경북지사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거고, 김문수 전 장관 힘이 왜 빠졌냐고 하면은 보통 이런 일정들 하게 되면은 동행하고 싶어하는, 보좌하고 싶어하는 누군가 의원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최소한 팬덤에서 뭔가 좀 와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팬덤 파워도 약했다. 그럼 김문수 전 장관이 슬슬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 제2탄 독고다인가 보죠. 이제 어제 유상범원이 더 이상 홍준표 전 시장 독고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멘트까지 지금 자기가 대변인 때 얼마나 깠는데 자기 오지 않았냐면서. 근데 이렇게 치는 게 줄 서는 거 보면 하여튼 네, 여기서 독고다이는 헛다운표를 딴 인용문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죠.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뭐 남아있는 행보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 출마 자체를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자들이 어떤 또 합동 연행이 있을지에 대한 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유승민 전 의원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과 김두관 전 지사의 캐릭터도 워낙 다르고 당에서의 지분도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게 화학 작용을 낼지 모르겠는데요. 경로가 예. 경선 포기, 독자 출마. 네. 이런 경로로 가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혹시 두 사람이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심지어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합쳐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의도발 이야기 혹은 뭐 상상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각자가 힘을 합쳤을 때 나는 시너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결국은 중요할 텐데 당장 보이긴 좀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김두관 전 지사는 이제 경선도를 문제 삼은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경선 룰이라고 하는 거가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절대선이고 절대악인 건 없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도 나름의 명분이 있고 또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근데 또 당에 어쨌든 주자를 뽑아서 당의 간판을 내걸고 대선을 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심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비율 조정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하면 되는 건데 마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선이고 당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당심이 들어가야지 역선택은 무조건 막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각자 당이 다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마치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정신까지 들고 나오면서 이게 민주당이 대단히 타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상당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싶긴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아쉬움 저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가서 판을 좀 키우면은 경선이 좀 더 흥행도 하고 또 넓은 선택을 받는 게 이재명 전 대표에도 그렇고 다른 주자한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 당원들의 선택인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 막 나 이거 못해. 나 나갈 거야. 이거는 그 역시 좀 큰 정치인은 아니시다. 이건 좀 뚝배기가 좀 작은 그릇 뚝배기가 아니라 싶긴 합니다. 물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미 20년도 넘었던 이렇게 룰 세팅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좀 옛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선거 레이스에서 누가 봐도 압도적인 건 이재명 전 대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강자의 여유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어필했다면 그것 또한 잡음이 낳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를 위해서 더 민주당이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3파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광재 전 지사가 어떻게 아니, 할지 안 나간다고 했어요. 어제 나왔죠 네. 메시지가. 예. 그럼 혹시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요새 기자들이 두 사람 볼 때마다 그거 물어봐서 두 사람들 별로 기분이 유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일단 그것도 결국 경선판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좀 지지율을 끌어모으느냐 상승 효과가 있고 좀 뭔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이재명 전 대표랑 비벼볼 만한 지지율이 나오면 그런 얘기가 좀 가져질 수 있을 텐데 지금 각자가 지금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당장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차차기를 노리는 것일까?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완조를 해야죠.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심플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그런 관련된 그 단일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 당연하게 출마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상황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정치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역시 일이라서 정치는 생물이다. 예, 확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그럼요. 네. 자, 이건 마지막. 조국 혁신당은 지금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부터도 후보를 내냐 안 내느냐에 대한 당내의 그 계속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갈 후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나가서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나가서가 문제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뭐 어제 차격은 이제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면담하고 와가지고 올린 뭐 페이스북 글이 있던데요. 결국은 이제 세빙선으로 역할을 더 크게 하겠다. 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큰 힘을 보태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단독으로 후보를 내가지고 띄어서 물론 나중에 TV 토론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2대1 구도가 아니라 2대2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티키타카도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정치개혁 관련 과제를 갖고 단일화하는 모양새로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출마를 하고 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의 체력적인 좀 그 뒷받침과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과연 맞느냐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특히나 혁신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그냥 처음부터 서포트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시간 경론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혁신당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긴 또 관심인 거거든요. 그냥 공동 선대위를 혹시 받을까요? 어떤 형태로 받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에는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형태. 사실 이게 원래 10석이었다가 20석으로 이제 박정희 때 있었던 소수정당을 막으려고 일부러
허들을 높게 만든 거잖아요. 이걸 좀 낮춰줌으로써 혁신당을 포함해서 다른 군소정당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걸로 이제 조금 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결국 그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선대위에 들어가냐 마느냐도 좀 연계돼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연계가 될 것이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 신장식 이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 쪽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윤 감정들이 더 높게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더 큰데 그 지지자를 배반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에 대한 것들이 이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조국 혁신당이 해왔던 아젠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달려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선 정리로 해봤습니다. 2차, 3차가 있겠죠? 네, 앞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